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따단 빵. 자, 여러분들 이제 근세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삼국시대 남북국시대는 고대라고 했고 고려는 중세라고 하셨어요. 중세 고려는 그 고대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신분제도에서 좀 더 벗어나서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실력이 좀 인정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대와는 좀 다른 사회였다. 그래서 중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 조선은 또 근세라는 단어를 쓰세요? 중세 고려와는 좀 다른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조선을 중세라고 하지 않고 중세 고려와 구분해서 근세 조선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는 중세 고려에 비해서 좀 더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세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음서, 공음전, 이와 같은 어떤 신분제적인 어떤 질서가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과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꽤 그래도 과거 안 보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근세 조선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세 조선은 과거는 실력이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몇 번 반복해서 그 집안에서 과거에 합격을 못했다. 그럼 그 집안은 조선의 지배층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세 고려와는 더 다르게 훨씬 더 실력이 존중되는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제가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 그 자유의 폭이 확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 발전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대에서 중세로 갈수록 중세에서 근세로 갈수록 자신의 실력,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이루고 싶어서 나는 도전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중세 고려에 비해서 좀 더 실력이 인정되는, 그 실력에 의해서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중세라고 하지 않고 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바로 그 근세 조선, 좀 더 실력이 인정되고 있는 그 사회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간대요.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큰 숲을 먼저 봐야 된다. 고려시대 분기점 1170년 무신정멸 기점을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었듯이 조선시대도 어느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눕니다. 자,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그 분기점이 바로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 이렇게 부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외적이 쳐들어왔다. 이로구 있을 수 없다. 1592. 네, 이런 거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1592 네,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면서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호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호족들이 이후에는 문벌화되었고 결국 그 문벌이 경직되면서 천마음을 잃게 되면서 결국 칼 맞고 쓰러졌죠. 무신정변. 그 이후에 몽골과의 항쟁, 원간섭기 들어오면서 권문세족이 성장했고 권문세족이 또 경직되면서 천마음을 잃게 되면서 결국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또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바로 그 신진 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진 사대부 여러분들 뭘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선은 바로 성리학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와 바로 스타 영웅으로 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신흥 무인 세력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죠. 자, 이성계, 여기 있죠.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만납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 고려 말을 책임지고 있었던 권문세족을 때리면서 이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바로 당시 그 요동정벌을 명받았던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갔다가 회군을 해요. 회군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명령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돌아온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모로 죽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시키든지, 그걸 건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 거죠. 승부수를 던진 거죠. 자, 이러면서 이성계가 이 위화도 회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영을 날리고 우왕을 날리고, 예, 이러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자, 이러면서 정치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단계, 바로 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몰수합니다. 권문세족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대농장,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대농장. 그 대농장을 몰수하는 법안, 그 법안이 바로 과전법. 그 과전법을 통해서 바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전법 시행, 그리고 나서 정치 권력 장악했고 경제 권력 장악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선 건국 과정에서요, 신진사대부가 나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이거 원래 성리학적 윤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하가 감히 왕을 뒤엎을 생각을 합니까? 신하들은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교의 원리고 그게 유학의 원리인데 어떻게 신하가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신진사대부들, 유학자들은요, 반대해요. 조선 공유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바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세력들이에요. 온건파. 반면에 소수의 신진사대부들, 즉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소수의 신진사대부들은요, 역성혁명, 바꿀 역자, 성을 바꾸는 거야. 왕씨에서 이씨로 성을 바꾸는 그 역성혁명에 참가하는 혁명파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혁명파와 이 온건파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세력은 바로 정도전과 이성계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쫙 끌고 나가게 됩니다. 아, 정도전은요, 조선의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울 사용하고 있는 경복궁. 경복궁의 그 이름들 있잖아요. 경복궁을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이 쭉 선을 그으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고, 점을 찍으면 그곳에서 문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도시, 개경에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궁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을 그었던 곳, 그것이 바로 종로. 종로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 이름들, 광화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도 다 정도전에 의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정도전은 도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예, 정말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유학의 나라, 그리고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바로 이 정도전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반면에 이 온건파,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온건파, 결국 역성혁명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정몽주는 죽임을 당합니다. 태종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요. 향촌, 고향으로 낙향,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면서 그곳
향촌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향촌 자치를 추구하면서 그냥 향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을 건건 혁명파 세력들이 이제 중앙 집권 추구,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에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은 중앙 집권 추구를 하고 혁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향촌에서 자치를 추구하는 요 두 세력이 조선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이 첫마음을 갖고 조선을 건국했던 이 세력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한 100년이 흘러요. 100년 흘러면서 이들이 또 기득권 세력이 된 거야. 기득권 세력이 되면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굳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훈구파, 마치 호족이 고려시대 호족이 세운 나라였는데 그 호족들이 나중에 문벌이 되듯이 똑같아요. 신진사대부, 혁명파 신진사대부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100년 지나면 훈구파, 이렇게 뭔가 구자 느낌이 올드하잖아. 이 훈구파들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역사를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비주류였던, 바로 향촌을 낙향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세상을 구축하려고 했던 바로 이들이 이제 사림파라고 해가지고 선비사자예요. 무리 림자, 숲을 림자야.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향초에 이게 무리지어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대한 얘기야.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런 훈구 세력들을 때리면서 성장을 하고 결국 훈구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 사림파가 16세기 이후 한 100년, 조선 건국 이후에 한 100년 뒤에 역사의 주도 세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살인파들이 16세기 이후, 양란 이후 조선 후기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역사는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 흐름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 건국됐는데 200년 동안 1592년이 임진왜란이니까 그 사이에 역사 주도 세력이 훈구에서 사림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바로 그 임진왜란 기점으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로 나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살을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선 전기,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고 중앙 집권 추구하는 이 과정에 존재했던 왕들, 그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태조 누굽니까? 이성계 아니겠습니까? 이성계, 그죠? 자, 삼봉 정도전. 왜 여러분들 왜 저 단양에 가시면 도담 삼봉이 있잖아요. 정도전이 뭐 이곳에서 흔적을 많이 남겼다. 도담 삼봉, 정도전. 이 정도전의 꿈은 뭐냐면 재상 중심의 조선을 건국하는 거 만들어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정도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이 똑똑하면 좋은데 똑똑하지 않은 왕일 때는 어떻게? 이거 왕은 바꿀 수도 없고. 결국 어떤 왕이 오더라도 재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라면 어떤 왕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재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앉혀가지고 정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조선을 꿈꾼 거예요. 이성계가 이제 그걸 또 묵인해 줬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전 중심의 조선이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양도성 설계했고요. 그리고 과전법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섰고요. 이러면서 유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책들을 만들었죠. 불시잡변.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고려는 여러분들 불교의 나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와우. 불시잡변. 불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불시. 불시야. 불시야. 네, 그 불시가 아니고요. 네, 바로 부처씨입니다. 부처씨. 뭐야? 고려시대는 팔만대장경 할 때 한글잡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한글잡하고 부처님 감사하고 이랬는데 뭐야? 정도전. 부처님? 웃겨. 부처씨. 부처씨. 어이, 최씨. 어이, 이씨. 하듯이 부처씨의 잡변. 잡변이 뭔지 알아요? 잡소리. 와, 이거 너무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부처씨의 잡소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뀐 걸 아시겠죠? 고려시대는 정말
불교의 국가 고려, 부처님, 그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했던 세상, 그게 고려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부처씨의 잡소리, 이야,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유교의 나라, 유학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 이게 바로 정도전에 의한 유교의 메시지, 유학의 나라 메시지가 아주 명확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경국전, 네, 조선이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여러 법전들, 조선 경국전 이런 거 씁니다. 이 조선 경국전이 나중에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정도전 여러분들 고려 말에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정계에서 이게 상대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도전은 반겨주질 않았어. 그때 여러분 정도전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뭐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는 거야? 막 하면서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산 게 아니라요. 그래? 그럼 내가 세상을 바꿀게. 라면서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 모습을 정도전이 보여준 겁니다. 대단하죠? 자, 어쨌건 정도전은 이렇게 조선을 설계했고요.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요.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전의 꿈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등장하니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이방원,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원이 미친 거 아니야? 야, 여기가 왜 재상의 나라야? 여기는 왕의 나라야. 너 웃긴다. 라고 해서 결국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입니다. 와,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태종 이방원은요, 정몽주도 죽였고요, 정도전도 죽였고요. 이러면서 결국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태종 이방원은요, 야, 재상 중심의 장치 웃기지 마. 왕 중심의 나라야. 여기는 왕의 나라야. 전주의 시들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해요. 육조 직계제가 뭐야? 의정부, 재상들, 그들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내가 바로 명령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의정부 밑에 있는 육조, 2호 예병형공, 지금의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 내가 명령 바로 내려서 바로 실행토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왕의 나라니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육조 직계제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왕권에 도전하는 것들은 다 없앱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 손에 피를 철철철 묻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고려시대 때 광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겠죠. 결국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왜? 사병들. 각자가 사병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태종 이방원 칠 거 아니에요. 다 날립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렇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 불륜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권력 잡은지 아세요? 자신의 사병을 갖고 권력을 장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권력 딱 장악하니까 이제는 사병을 없애는 거죠. 권력이 속성이는 게 무섭습니다. 네. 어쨌건 태종 이방원의 목표는 왕권 강화였어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와 사병 폐지, 그리고 중앙 집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다다닥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이 남자들한테 호패, 지금으로 본다면 일종의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호패를 다 채워줍니다. 네. 호패법.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고. 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북을 올려가지고 억울한 일을 고해 라고 해서 신문고를 설치했죠. 근데 이 신문고는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올리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저 용산에 가셔가지고 뭐 탄원서 낼 수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더더군다나. 북 아무나 못 올리는데 어쨌건 간에 그런 제도를 시행했던 게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자, 이때 이제 인쇄를 할 때 개미년에 만든 글자란 뜻이에요. 예, 금속 활자인데 개미년에 만든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또 편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 때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태종의 업적은요. 사실 이런 뭐 육조직계제, 사병역파, 뭐 호패법 이런 게 아니죠.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첫째 아들 양령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거죠. 세자에서 끌어내리고 셋째 아들 충령을 왕위에 앉혔다는 것. 아, 이게 바로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셋째 아들 충령이 누구다? 그게 바로 세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째 아들 양령, 근데 사실 태종 이방원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양령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상속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이제까지 태종 이성계부터 출발해가지고 장자가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장자가 왕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양령이 태종 이방원을 너무 닮았어. 술 좋아해, 사냥 좋아해, 여자 좋아해. 아이고, 특히 이 여자 문제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결국은 어리라는 그 여자에 푹 빠지게 돼요. 푹 빠지게 되는데 결국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로서 야, 너 그만 만나. 그만 떼어놓죠. 그때 양령 첫째 아들이 편지를 써요. 아버지한테. 딱 편지 써가지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꾸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당해요. 되게 후회하실걸요? 거의 협박의 편지를 씁니다. 태종 이방원이 결국 거기서 끝내요. 너는 안 되겠구나. 진짜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폐위시킵니다. 세자를 쫓아내고 세 번째 아들 충령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에겐 세종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겐 훈민정음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겐 한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자, 이러면서 우리의 세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고려 전기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광종,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세종.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 정조예요. 그래서 세종과 정조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입니다. 세종은요, 태종이 너무 많이 죽여 사람들을. 정말 이게 피해 숙청. 광종하고 똑같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신하들과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의정부, 재상들이 있는 곳이 의정부잖아요. 그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합니다.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이 재상들의 어떤 결제 이런 것들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제 의정부가 이제 오케이 하고 그게 이제 6조로 내려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 왕 의정부 6조 요 모습들을 세종은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종실록을 읽어보면요, 세종이 반복적으로 쓰는 문구가 있어요. 그 반복적으로 쓰는 문구가 뭐냐면 바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거 진짜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세웁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이건 쓸 수 있는 인재들이 없어. 그래서 모은 거죠.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 그래서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만듭니다. 이 집현전에서 여러분들 여러 학자들이 세종과 함께 공부해가지고 훈민정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드디어 훈민정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자. 아버지가 개미자를 만들었다면 세종 때는 갑인자, 갑인년에 문자, 금속화자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 갑인자가 훨씬 글씨가 예뻐요. 세종이 갑이야! 갑인자. 세종이 갑이야! 갑인자를 이때 또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세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한반도 지도 있잖아요. 그 한반도 지도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 임금이 바로 세종입니다. 사군과 육진을 설치해요. 압록강 쪽에 사군, 그 다음에 두만강 쪽에 육진 해서 사군 육진, 최윤덕과 김종선을 통해 가지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구들, 쓰시마섬, 지금의 대마도죠. 이 쓰시마섬이 이게 이 왜구의 이 본산이거든. 그래서 혼내주는 쓰시마섬 정벌,
까지 나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종은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아셨죠? 자, 이 세종. 근데 참 세종을 카피한 이제 세종께서 여러분들 뭘 제일 좋아하셨냐면요. 책 읽는 거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고기를 많이 드세요. 예. 근데 세종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운동을 싫어하세요. 몸을 잘 안 움직이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고기만 드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책만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몸 상태 안 좋잖아. 결국 여러분 세종은 성인병, 예, 당뇨 이런 걸로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다행히도 그 세종의 카피, 너무 똑같은 정말 그 성군으로서의 왕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세종의 아들 문종이에요. 문종. 문종도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아이코 이게 웬일이야. 문종이 몸이 약해. 일찍 죽어요. 일찍 죽다 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그게 누구야? 단종이야. 단종. 그런데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수양대군. 예. 세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문종이 이제 첫째고 수양대군이 이제 그 문종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단종은 누가 되는 거야? 수양대군의 조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게 바로 계유정난. 계유년에 난을 정리했다. 이거 되게 웃겨요. 계유년에 난을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쿠데타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수양대군이에요. 그러니까 난을 일으킨 주체는 수양대군이라고. 근데 그 난이 성공하니까 와 되게 웃긴다. 계유년에 난을 정리했대요. 자신들이. 이 난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또 승자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당시 단종을 보필하고 있었던 김종서와 같은 그 대신들, 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수양대군,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난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유정난. 와, 이거야말로 정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 생살부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리스트업 죽여야 돼. 그럼 문에 들어오면 죽여! 하면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게 바로 계유정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명회의 호가 뭘게요? 한명의 호. 한명의 호. 한명의 호가 바로 압구정입니다. 여러분 압구정동 알죠? 거기 압구정, 정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압구정 그 정자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한명회예요. 거기에 되게 경치가 좋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을 탁 장악하고 그 압구정에서 탁 그냥 정말 이렇게 생애를 즐겼던 그 인물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자, 어쨌건 그 권력의 실세 한명회. 자, 이 세조가 이제 결국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은 단종을 죽이죠. 단종을 죽이는데 이때 이 단종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단종이 죽는 거에 찬성했던 인물이 신숙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원래 이 세종이 신숙주 되게 아꼈잖아요. 집현전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그 세종이 직접 용포를 덮어주기까지 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의 어떤 이렇게 뭐 손자 아니야 단종이 잘 지켜줬어야 되는데 신숙주가 결국은 단종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숙주 여러분들 왜 그 빨리 이렇게 나물 중에서 묻히지 않으면 금방 쉬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숙주나물. 숙주나물의 이름을 이 신숙주에서 따왔다. 하도 빨리 변절하니까, 빨리 변하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변절의 대명사가 바로 이 숙주나물. 신숙주. 진짜 이렇게 된 거죠. 네. 반면에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육신이라고 하죠. 사육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산문.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세조는 권력을 장악하면서 왕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왕권 강화에 다시 해야 돼요. 네, 저기 아버지 의정부 서사제 재상들은 왜 얘기를 해? 세조는 바로 태종 할아버지랑 너무 똑 닮았어.
할아버지처럼 난 갈 거야. 그래서 6조 직계제 다시 완공하러 갑니다.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신하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카리스마 갖고 가겠다는 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6조 직계제를 다시 태종처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집현전, 필요 없어. 폐지시키는 거예요. 집현전 폐지. 그리고 야, 법 만들어. 해서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완성은 이제 성종 때인데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세조가 벌을 받았나 봐요. 자신의 조카를 죽이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도 빨리 죽어요. 그리고 세조 스스로도 이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세조한테 침을 탁 뱉었대요. 내 이놈! 하고 내 아들을 죽이다니 하고 침을 탁 뱉었대요. 근데 그 침을 딱 맞는 그 순간부터 몸에 피부병이 엄청 생겼다고 합니다. 막 가렵고 근지럽고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온천 다니면서 막 치료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뒤를 이어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은요. 자, 여러분들 이 성자입니다. 이게 성자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죠. 사실 이 성종 때 조선의 근간이 거의 다 완성됐어. 마치 고려 성종처럼. 고려 성종 지방간 파견하고 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일 했잖아요. 그죠? 뭐 화폐 건원중보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 붙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은 붙는 거야. 근데 조선의 성종, 와, 어마어마한 일 한 거야. 그런데 이 조선의 성종이 이 세종의 빛에 가려가지고 세종의 빛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데 그거 모르는 거야. 진짜 성종은요, 한 일이 많습니다. 한 일이 많습니다. 워낙 이 세종의 빛이 그냥 크다 보니까 가렸을 뿐이야. 성종 한 일이 많아요. 성종은요, 다시 집현전을 복원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죠. 특히 홍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재상들하고 이제 토론하는 곳이에요. 이 왕과 재상들이 토론하는 걸 경연이라고 합니다. 왕세자, 아들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걸 서연이라고 해요. 이런 경연과 서연을 통해 가지고 왕이 재상들과 토론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경연과 서연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홍문관이다. 홍문관은 옥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쨌건 이 홍문관에서 이렇게 신하들과 토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건 또 성종은 세종과 참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시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시킵니다. 와우. 자, 이러면서 조선왕조 몇백 년의 그 토대가 드디어 성종 때 구축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서 조선 사회가 이제 안정화되는 거예요. 조선이 정말 쿠데타를 통해서 이성계의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역성혁명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후에 태종 이방원 정말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걸 세종과 성종의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